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음악치료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악치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음악치료가 이제 치료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아온 지는 겨우 반세기가 지나고 있어요. 그치만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음악 치료가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전문 치료 분야로 병원 내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치료적인 과정 자체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음악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의 치료와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 그리고 음악 치료가 음악 속에서 또 의학 속의 전문 분야로 뿌리 내리게 된 배경, 그리고 최초의 미국 음악치료협회의 발족과 당시 상황, 학교의 전공 과목으로 채택되는 그런 과정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고대로부터 음악치료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치료나 회복의 도구로 음악이 사용되어 온 것은 사실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음악이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치료와 깊이 관여되었는가는 시대마다 형성된 그런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질병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달랐어요. 고대의 음악인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했죠. 그래서 종족에 따라서 음악인의 역할에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인 그런 성격은 음악인의 개성이 종족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고대의 음악인은 종족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였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떤 치료 의식이라든지 예전은 종족마다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질병에 대한 철학과 관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의식과 예전에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제공하는 게 음악인의 역할이었죠. 이렇게 원시 부족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음악은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어요. 이 역할은 종족마다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신비적이고 종교적인 철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리스 그러면 철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질병에 질서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 사이의 질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질병과는 그들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어요. 특히 시거리스트는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질병이 진전되었을 경우 그리스의 의사들은 상실된 균형을 의학에 의해 육체적으로 또 음악에 의해 심리적으로 회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의학과 음악은 이같이 그리스인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피타고라스를 아시나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요, 음악과 수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숫자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열쇠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는요, 음악과 리듬의 체계는 숫자에 의해 정리되어 우주의 조화를 예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죠. 또 피타고라스는요, 건강하는
건강하다는 건 육체와 마음이 조화된 하모니에 의존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음악의 기능을 강조하였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처라는 사람이 이제 중세 르네상스를 지나서 바로크 시대로 이제 넘어온 그런 음악은 이제 18세기 중엽 정서론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정서는 음악의 구성과 관련되어 구분되었는데요. 기질과 정서에 관한 학설을 세우는데 공헌한 커처에 따르면, 그래서 기질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그리스의 의학자죠. 그 사람이 구분해 놓은 기질과 그리고 정서에 관한 학설을 이렇게 커처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울한 사람,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 담즙질의 사람, 점액질의 사람, 이렇게 4가지 기질로 나눌 수 있는데, 우울한 사람은 근엄하고 딱딱하고 화성적으로 슬픈 감정을 주는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은 뭐예요?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고 외향적인 경우가 많은 그런 사람 다혈질이라고 하죠. 네, 다혈질의 사람은 무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피를 동요시키기 때문이라고 커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즙집의 사람이라면 이제 담즙이 지배적인 체액을 담즙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요. 그래서 직관적인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담즙집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그닥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계속 매진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과시에 빠지기 쉽죠. 이런 담즙집의 사람은요, 모험심이 강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더 그런 성격이 고무되는 그런 담즙집의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요? 네, 이런 사람은요, 격정적인 화성을 좋아한대요. 그 이유는 이 담즙집에 부푼 담즙을 요동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격정적인 화성이요. 자, 마지막, 그리고 점액질의 사람은 냉담한 성격의 소유자를 얘기해요. 흥분도 잘 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고 의지가 강하고 인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점액질, 냉담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죠. 이런 사람은 여성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대요. 이것은 여성의 높은 음역의 소리가 점액질에 부드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음악치료의 20세기 초반부터 음악치료의 태동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에 와서 치료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은 음악치료는 1940년대 미국 대학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음악치료 강의 그리고 전공학과, 1950년대에 설립된 전국 음악치료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급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음악치료가 학문 영역과 임상 영역에서 전문 분야로 자리 잡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음악은 치료 개념 속에서 채택되어 왔어요. 때로는 어떤 문화와 문명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치료의 개념 속에 포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런 음악 치료가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음악이 치료에 관련되어 사용된 사례들이 음악 치료가 관련되는 전체적인 분야의 결과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사례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이었죠. 처음 뉴욕시에 20세기 초반에 음악 치료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베셀리우스를 들 수 있어요. 이 베셀리우스는요, 음악가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 대한 여러 논문을 거제하면서 건강 속의 음악이라는 책도 발간을 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음의 진동에 있었어요. 베셀리우스는 해열, 불면 증세, 그리고 다른 여러 증상에 대한 특별한 음악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즉, 음악을 안정된 것과 흥분시키는 것, 침체시키는 것, 그리고 최면시키는 것 등으로 나눠서 종류별로 음악을 분류했어요. 베셀리우스는요, 자신의 이론이 당시 호응을 얻어서 1903년에 뉴욕시의 전국 음악치료협회를 창설하였어요. 그렇지만 베셀리우스의 이론은 과학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당시 음악을 치료 도구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근대적 개념의 음악치료 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1919년 봄학기에요. 컬럼비아 대학교 마거릿 앤더튼이 가르치는 음악적 치료 클래스가 개설되었어요. 앤더턴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음악으로 전쟁, 부상병을 도운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음악치료 이론을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요, 음악적 치료 클래스는 주로 신경, 정신질환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체적인 재활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20세기 초반 세 번째 병원 음악 전국협회가 생기는데요. 이사 마우드 1세에 의해서 생겨요. 이사 마우드 1세는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26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병원장과 음악 감독으로서 병원 음악치료협회를 조직하게 되죠. 이 협회의 목적은 병원의 체계에 맞춰서 음악을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병원 내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갖추려 신청하는 병원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음악을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보고되었죠. 네 번째, 시모어라는 사람이 만든 음악치료 전국재단이 있어요. 이 시모어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통합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1920년 시모어는 당신을 위해 음악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이 책은 주로 음악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안내를 한 책이죠. 1941년에 음악치료 전국재단을 설립하고 회장으로 취임하였어요. 시모어는요, 음악치료 역시 질병과 증상에 따른 처방과 같은 것으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부상병의 치료 회복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관심을 끌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미국 음악 치료의 발전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음악 치료사를 위한 최초의 교육은 1944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음악 치료 학위 프로그램은 1946년 캔사스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과정의 전공 프로그램을 보급하게 되었죠. 그리고 1950년에 전국 음악치료협회가 결성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원시시대 이래로 질병 치료를 위한 신비로운 경험으로 사용된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과 음악치료협회가 결성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게스턴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초기의 음악치료는 다음에 3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게 되었대요. 1단계는 음악 자체의 영향력에 크게 집착하여서 치료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2단계는요, 치료사가 환자와의 1대1 관계 형성에 치중하다 보니 음악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 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치료사가 환자와의 1대1 관계 형성에 치중하다 보니 아니요. 다시요. 3단계는 이와 같은 양극단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치료사는 환자와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이를 위해 음악과 음악 활동을 적절히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발달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 게스턴이라는 사람은요, 음악 치료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나요? 바흐. 그럼 우리 음악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음악 치료의 아버지는 게스턴이에요. 이 게스턴은 음악 치료가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캔사스 대학의 음악 교육 그리고 치료학과 학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했다 그러면 캔사스에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와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자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안 하고 외국에 나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캔사스 대학으로 가세요. 네, 이 게스턴이 학과장이었을 때 매닝거 클리닉하고 협조를 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인턴 과정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캔사스 대학은 음악 교육의 최고봉이겠죠. 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 미국에서는요, 1950년에 전국 음악치료협회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1971년에 두 번째 음악치료협회로 미국 음악치료협회가 뉴욕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되어요. 이후에 음악치료는 꾸준히 그 활동 영역을 넓혀왔어요. 이후에 1998년 음악치료의 두 협회가 미국 음악치료협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되거든요. 이 통합된 것이 미국의 음악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 자격 검증을 봐요. 음악치료 보드협회의 공인시험을 통일합니다. 미국 음악치료협회에서요. 그리고 통일해서 음악치료 과정을 이수하고 공인받은 그런 음악치료사를 MTBC라는 공식 명칭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MTBC. 네. MTBC라는 그런 공식 명칭을 가지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펜을 했는데 잉크. 네. 됐어요. MTBC 이런 공인 명칭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미국에는요, 약 5,000명의 음악치료사가 주립병원, 그리고 재활센터, 양로원,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MTBC는요, 미국 음악치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음악치료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MTBC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잉크 도구 없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네. 마지막으로 한국음악치료협회의 역사적인 배경도 살펴볼게요. 한국의 음악치료는요, 1996년 2학기에 숙명여자대학교 15주 특강이 주목받아요. 한국에서 음악치료 교육의 시작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최병철 박사가 1996년 2학기에 숙명여자대학교에 개설한 음악치료학, 음악심리학 15주 특강은 주목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최병철 박사가 미국에서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공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까 MTBC. 이런 사람이 국내에 개설한 첫 음악치료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1997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이 설립되었어요. 이후에 다른 학교에서도 전공 학과 혹은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2015년 현재 음악치료 박사과정이 5개 대학원에, 그리고 석사과정이 20개의 대학원에, 그리고 학사과정이 4개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어요. 학위 과정 외에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전문가 과정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기관의 교육 내용이 있기도 해요. 네, 이렇게 많은 한국에서 최초, 그러니까 음악치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96년 이전에는 한국에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숙명여자대학교에 음악치료대학원이 설립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음악치료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음악치료사로 우와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도 한국 숙대 음악치료대학원을 나왔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음악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질병의 치료와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 네, 그리고 음악치료가 치료를 위한 전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시대별로 살펴보았어요. 또 음악치료의 태동기를 전후한 그런 상황과 음악치료협회가 발족되는 그런 과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음악치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음악치료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미국 음악치료협회가 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음악치료협회에 등록한 국가별 음악치료사의 현황 2014년 기준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겠죠. 미국이 3,678명의 MTBC가 있고요. 한국은 6명, 그리고 일본은 74명, 캐나다 23명, 중국은 2명이에요. 이렇게 MTBC의 국가별 음악치료의 현황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음악이 어떻게 음악치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음악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